안녕하세요. 시작하는 UX 디자이너를 위하여의 김승민입니다. 오늘은 UX 디자인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의 발전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터페이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고, 설명하는 중간중간에 인터페이스의 어떤 역사와 관련된 내용들을 설명을 하면 좀 더 이해가 좋을 텐데, 그 시간이 이제 짧게 촬영을 하려다 보니까 모든 얘기를 다 드릴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부터 한두 시간 정도 인터페이스의 발전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더 활기차게 시작을 해볼게요. 인터페이스의 발전을 지난번에 이 그림을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개면이다. 서로 다른 시스템을 연결해주는, 혹은 다른 시스템이 서로 맞닿아 있는 면이 바로 인터페이스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인터페이스의 발전 과정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들이 이런 자동차의 클러스터 게이지가 인터페이스가 발전해서 UX가 되기까지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죠. 원래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알 수 없는 시스템, 예를 들면 자동차의 후드 안에 있는 엔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사람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그것을 표현해주고, 클러스터 게이지라고 하는 여기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 자동차 계기판이 바늘로 엔진이 얼마나 빠르게 돌고 있고 차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가고 있는지 인간이 감각으로 알아차리기 어려운 부분들, 그리고 모두가 다 그 엔진의 구조를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른 상징물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인터페이스의 어떤 대표적인 사례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게 열공학, 기계공학 시스템하고 사람이 이렇게 만나는 지점으로서 만들어진 거죠. 이게 처음 시작은 마차의 대시보드라고 하는, 대시보드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제 마차에서 이제 옛날에 말 타고 이렇게 따가닥 다니다 보면 말이 이제 똥도 싸고 흙도 튀기고 하는데, 그게 이제 사람의 얼굴에 맞거나 몸에 맞거나 그러면 좀 불쾌하니까 그걸 이제 가려주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이제 대시보드가 차량에도 적용이 되고, 나중에 이제 말이 엔진으로 바뀌면서 말의 상태를 볼 수 있었던 것과 달리 엔진의 상태는 차에서 볼 수 없으니까 그거를 이제 그 안에다가 계기판을 넣어서 보여줬던 게 인터페이스에서 이제 그 자동차의 인터페이스에 대한 어떤 사례죠. 근데 그것이 처음에는 없었어요. 벤츠가 처음 개발한 초기 모델에는 아예 없었지만, 나중에 이제 엔진 상태를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욕구에 따라 계기판이 생기고, 계기판이 점점 복잡해지고 거기 디스플레이도 들어가고 그러면서 처음에는 바늘이 고정되었었는데 점점 안에다가 조그만 모니터를 넣어서 거기 안에 이제 트립 컴퓨터라고 하는 얼마나 더 갈 수 있고 뭐 지금 현재 온도가 얼마고 이런 정보들을 점점 넣어주다가 발전된 IT 기술이 자동차 안에 적용이 되면서 아우디에서 이제 좀 선진적으로 이런 디자인을 이제 시작해 나갔죠. 디지털 칵핏이라고 하는 클러스터 게이지 안에다가 여러 가지 정보를 넣을 수 있는 컴퓨터를 넣어서 이렇게 사용자에게 다양한, 꼭 엔진 안에서 일어나는 일뿐만 아니라 다양한 일들을 알려주게 되었죠. 그래서 이 디지털 칵핏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된 인터페이스가 아니라 가변적으로 다른 인터페이스를 여러 개를 갖고 있다가 사용자가 필요할 때마다 바꿔주면서 보여줬던 게 바로 이 인터페이스에서 이제 UX로,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었죠. UX와 인터페이스의 차이. 인터페이스는 UX를 구성하는 요소이자 그 개념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UX는 여러 개의 인터페이스와 인터랙션을 가지고 있다가 사용자가 원할 때마다 그때그때 교체해가면서 필요한 사용자의 사용성을 지원해주는, 그리고 사용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사용자 경험 체계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UX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개의 인터페이스와 인터랙션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이 예전에 쓰던 도구에서 지금에 쓰는 도구로 이렇게 어떻게 발전되어 왔느냐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제가 보기에는 이 자동차의 클러스터 게이지, 어른들이 말하는 다시방이라고 하는, 대시보드를 다시방이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클러스터 게이지가 가장 대표적인 인터페이스가 UX로 발전된 사례라고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놓은 사진 세 가지는 예전의 아우디 자동차에서, 지금은 이제 벤츠라든지 현대라든지 포르쉐라든지 다른 유수의 자동차 업체들도 다 이러한 방식을 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계기판 안쪽을 예전에 그냥 바늘로 보여줬던 것들을 그때그때 인터페이스를 바꿔가면서, 또 특히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전기의 어떤 충전량이라든지 지금 회생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여줄 것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의 바늘, 두 개의 바늘 가지고는 그 많은 정보들을 보여주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화면을 그때그때 바꿔서 보여줄 수 있는 디지털 모니터를 넣어서 그거를 사용자가 처한 상황에 맞게 바꿔가면서 인터페이스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예전과 다른 점이고, 또 이 UX가 점점 많이 적용이 되면서, 이 UX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인터페이스와 인터랙션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디자이너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좋은 기회가 생긴 거죠. 왜? 예전에는 그냥 바늘 두 개 만들면 끝나던 것을 지금은 굉장히 많은 인터페이스 디자인과 인터랙션 디자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인터페이스 시장이 커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인터페이스가 발전해 오는 과정을 좀 볼게요. 인터페이스는 사실은 인터랙티브 미디어의 발전과 함께 이루어졌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인터랙티브가 가능한 그리고 인터랙션이 가능한 매체의 발전과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컴퓨터죠. 사람이 어떤 조작을 하면 거기에 대한 반응을 할 수 있는 컴퓨터죠. 바로 이 컴퓨터는 사실은 최초의 대형 전자식 컴퓨터인 ENIAC이 1946년 이게 미국에서 이제 판도 계산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이 컴퓨터가 이제 최초의 전자식 계산기다. 그럼 전자식 계산기가 아닌 것도 있냐? 네, 그 베비지라고 하는 천재 수학자가 만든 기계식 계산기도 있었습니다. 저는 세상에 천재가 몇 명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기계식 계산기. 아니 말도 안 돼. 어떻게 이 기계를 톱니바퀴를 돌리면 계산이 돼? 우리가 주판을 튕기는 것도 아니고 그건 사람이 머리로 계산하면서 그걸 보조적인 도구로 사용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그건 이제 톱니바퀴를 이렇게 돌리면은 계산이 되는 결과가 나오는 그런 거를 만든 수학자가 있었어요. 천재죠. 그런 사람이 이제 어떤 컴퓨터의 기본 원리를 어떻게 보면 수학적으로 만들었다고 볼 수 있겠고 그거를 전자식으로 스위치가 켜지고 꺼지는 거를 가지고 그거를 아주 복잡하게 연결해서 ENIAC이라고 하는 컴퓨터를 엄청나게 크지만 아마도 성능은 지금 우리가 쓰는 휴대폰보다 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나오면서 컴퓨터는 그 당시의 인터페이스는 그럼 지난 시간에 배웠다시피 우리의 의사를 전달하면 여기서 연산을 거쳐서 우리에게 다시 되돌려주는 피드백이 항상 있죠. 근데 어떤 피드백이 있을까요? 그러면 입력 방법도 되게 재밌는 게 케이블을 옮기거나 아니면 진공관을 옮겨 꽂아가지고 프로그램을 입력하면 얘가 연산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불이 들어오거나 이런 숫자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방식, 아주 원시적인 방식의 인터페이스. 그리고 이 인터페이스는 사람에게 가까웠느냐? 아니죠. 컴퓨터를 개발한 사람들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일반 대중들은 사용할 수 없는 아주 전문적인 인터페이스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인터페이스가 굉장히 많이 발전하는 계기가 어떤 회사의 신제품에 의해서 발명되면서 이 계기가 생겨나게 됩니다. 바로 제록스입니다. 제록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에 첨단 제품이자 금속활자 이후에 우리가 문서를 생산해내는 방법의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온 발명품이었어요. 그래서 제록스 카피어 모델 A라고 하는 제품이 개발이 되면서 이 제품은 건식 복사라고 하는 특허를 가지고 시작이 되는 제품입니다. 물론 이전에도 사진이라는 방법이 있었죠. 습식 복사예요. 그것은 빛을 받아들여서 감각 물질에 노광을 시키고 그것을 가지고 똑같은 상을 얻어내는 우리가 이제 포트레이트 사진을 먼저 찍기도 하고 인물 사진, 풍경 사진 같은 걸 이제 그걸로 복사를 해냈는데 그것이 물론 미술이나 그런 발전에 크게 영향을 미쳤지만 습식 복사는 과정이 복잡하고 인화와 감광 과정 그리고 시간과 절차가 복잡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무기기나 아니면 사무의 용도로 잘 사용되진 않았어요. 그 비용도 너무 비쌌고요. 근데 체스터 칼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록스의 첫 번째 복사기 제록스 카피아 모델 A를 발명하면서 이 복사기는 OA 기기에 새로운 전기를 열어줍니다. 제록스 카피어 모델 A에서는 이 광고에서 필경사가 이 성경책을 어떻게 필사를 하지 막 고민을 하면서 이 제록스로 복사하면 되겠다 이런 광고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재미난 광고가 있으니까 한번 찾아서 보시고요. 제록스 카피어 모델 A가 나오면서 OA 기기 그러니까 오피스 오토메이션 기기 시장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래서 사무실에 꼭 있어야 되는 기기로서 자리매김하면서 그 당시 물론 비쌌으나 많이 팔리게 되고 이 초기 복사기는 굉장히 간편한 방식이었어요. 이게 건식 복사라고 하는 게 이제 토너가 여기 있고요. 종이가 들어가면 여기를 복사하는 그 메커니즘에 따라서 이 원본 종이에 있는 상을 얘가 똑같이 복사를 해서 토너로 그 가루를 이렇게 쭉 배열한 다음에 그거를 종이를 지나가게 하면서 뜨거운 열과 압력으로 누르면 똑같은 상이 찍혀 나오게 되는 그런 원리를 이용한 거였는데 그냥 버튼 하나 누르면 한 장 나오는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막 발전을 해나가요. 제록스 8213, 9700 이렇게 레이저 프린터로 복사기가 이제 발전해 나가는데 제록스의 인터페이스의 발전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 복사기가 처음에는 한 장 넣으면 한 장 나오는 그런 단순한 방법이었는데 점점 이 기능이 많아져요. 뭐 확대 복사, 축소 복사, 양면 복사, 분할 복사 뭐 여러 가지 기능이 나오면서 제록스의 조작, 우리가 의사를 전달해야 되는 조작 부분이 점점 복잡해지죠. 그래서 이것을 사용하기 점점 어려워져요. 근데 이 복사기의 기능을 사람들이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게 아니었죠. 예를 들어서 페이퍼잼이라고도 나면 이 안에 다 들여다보면 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도 없고 위험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그냥 겉으로 보이는 네모난 박스를 버튼 하나 눌러서 조작을 해야 되는데 원리는 알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를 하다가 잘 안 되면 어떻게 하겠어요? 고객센터로 전화를 하는 거죠. 제록스 복사기 사용 중인데 양면 복사하려면 어떻게 돼요? 축사하려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점점 물어보니까 제록스에서는 사용자가 사용하기 편하게 만들지 않으면
전화 응대 인력을 너무 많이 사용해야 되고, 그리고 사용성이 어려워지니까 고객 불만이 커지죠. 그래서 점점점 인터페이스에 대한 중요도가 높아지고 인터페이스에 대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록스의 팔로알토 연구소가 그런 인터페이스의 개발에 발전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죠. 그러면서 대화형 인터페이스도 역시 발전을 하는데요. 컴퓨터의 발전 과정과 함께 컴퓨터에게 우리의 의사를 입력하는 것들이 처음에는 뭐 이렇게 테이프로 옮겨 꽂거나 이 진공관을 꽂는 방식이었는데 그게 이제 한꺼번에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사람이 과학자가 이걸 일일이 해야 되는데 매번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아예 배치 프로세스라고 해서 명령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한꺼번에 입력하는 방식을 도입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첨공카드라고 하는 배치 프로세스, 일괄 처리. 사용자가 입력하고 싶은 것들을 그때그때 입력하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모아서 한 번에 입력을 하는 방법이죠. 여러분들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으세요? 바로 OMR 카드. 여러분들 수능 시험을 보셨다면 아마 이런 첨공 카드를 우리가 컴퓨터 펜으로 이렇게 입력을 해서 한꺼번에 답안지를 내면 이 OMR 카드를 가지고 컴퓨터에서 자동으로 연산하면 그 수십만 명의 학생들의 성적이 단 며칠 만에 나올 수 있는 그런 배치 프로세스죠. 그래서 우리가 수능 시험 보고 성적표 받을 때까지 시간이 예전에는 굉장히 많이 필요했지만 지금은 컴퓨터 연산 능력이라든지 처리 능력이 많이 발전해서 훨씬 더 빠르게 할 수 있죠. 어쨌든 이런 배치 프로세스 같은 것들이 비대화형 인터페이스가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컴퓨터를 사용하는 방법에 있어서 이제 텔레타이프라고 하는 전신선을 연결해 놓고 이쪽에서 입력을 하면 저쪽에서 똑같은 것들이 입력이 되는, 이게 전보죠. 전보. 옛날에 쭉 찢어가지고 전보 왔어요 이렇게 하면서 가면은 아주 급한 일, 누가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아주 좋은 일이 있다거나 그럼 전보를 갖고 옛날에 우체국에서 뛰어오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주 옛날에 호랑이 담배피던 시절 얘기죠.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지금은 사용하지 않고 있죠. 지금 핸드폰으로 바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다가 타이핑을 하면은 프린트가 돼서 나오던 것들이 이제는 텔레타이프가 CRT 모니터를 연결해서 내가 입력한 것들이 상대방에게, 여기 보면 밝은색으로 나오는 거 이제 상대방에게 전송이 된 거죠. 그래서 상대방에게 실시간으로 전송을 해서 볼 수 있게 하는 텔레타이프가 등장을 하고요. 그러다가 인터페이스 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제록스의 팔로알토 연구소에서 개인용 컴퓨터 알토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1973년에 개발이 돼요. 여기 보시면 이미 지금 사용하고 있는 윈도우즈나 아니면은 맥OS와 비슷한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가 등장하게 되죠. 여기 보면은 이 필경사의 모습, 이 뚱뚱한 아저씨가 필경사예요. 이게 옛날에 이제 성경책을 필사하던 이 광고에도 나오고 제록스 팔로알토 연구소에서 아주 사랑한 모델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등장을 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기능들이 등장하면서 우리의 의사를 타이핑을 통해서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로 입력해야 됐던 것들이 여기서 비로소 마우스라고 하는 포인팅 디바이스, 그러니까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는 반드시 포인팅 디바이스라고 하는 내 의사를 위치로 내가 누르고 싶은 게 어디에 있는 뭐야라는 것을 찍어주는 포인팅 디바이스가 등장을 해요. 지금의 모습과는 좀 다르지만 원리는 똑같은 거고, 메커니즘은 이때 당시에는 볼 마우스라고 하는 물리적으로 구슬을 굴려가지고 하는 방식이었지만 작동 방식이나 이런 것들은 지금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벌써 1973년에 등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우스가 등장한 지 벌써 5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가 지금 쓰는 모습과 비슷한 인간에게 더 가까운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는 사람이 프로그래밍 언어를 몰라도 어떤 상징적으로 우리가 그림으로 표현한 것들을 누르면 그것에 들어가 있는 배치 프로세스, 입력된 명령어가 실행이 돼서 컴퓨터가 알아들을 수 있는 거를 우리가 조작하기 쉬운 방법으로 입력을 해도 컴퓨터가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중간에 인터페이스가 잘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겠고, 이 인터페이스는 여러 개의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는 UX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제록스의 알토의 GUI는 컴퓨터라고 하는 물건이 대중적으로 어떻게 쓰일 수 있는지에 대한 혁신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혁신적인 일이었고요. 이 스티브 잡스가 제록스 팔로알토 연구소에 방문했다고 그래요. 물론 스티브 잡스뿐만이 아니라 빌 게이츠도 방문을 해서 이걸 보고 와, 이거 정말 혁신적이다, 이걸 가지고 혁신을 이룰 수 있겠다 생각을 해서 스티브 잡스가 최초의 퍼스널 컴퓨터를 만들면서 바로 이 팔로알토 연구소에서 개발했던 GUI를 차용해서 매킨토시의 GUI를 만들죠. 그래서 1984년에 그 IBM이라고 하는 거대 컴퓨터 회사에서 하지 않았던, 메인프레임이나 기업용 컴퓨터를 만들던 IBM에서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퍼스널 컴퓨터가 왜 필요해? 너네 그거 갖다 뭐하게? 그거 필요 없어. 그걸 왜 필요로 한다고 그래? 그렇게 얘기했지만 중고등학교 컴퓨터를 재밌게 갖고 놀던 소년 스티브 잡스가 커서는 반드시 어린이나 청소년도 사용할 수 있는 퍼스널 컴퓨터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소신대로 컴퓨터를 만들어서 세상에 내놓죠. 애플 컴퓨터로 시작을 했지만 매킨토시라고 하는 GUI를 적용한 본격적인 퍼스널 컴퓨터가 1984년에 등장하는데 시간의 텀이 좀 있죠? 11년 동안 준비를 해서
팔로알토 연구소 연구원들도 좀 약간 좀 빼돌린 것 같고 이렇게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GUI를 성공시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궁금할 거예요. 그러면 이때 성공하지 왜 이걸 성공 못하고 이때 성공을 했냐? 이때는 너무 앞서 나갔기 때문에 가격도 너무 비싸고 사람들이 접근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가격이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비싸서 성공 못하고 뒤늦게 이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또 이 말빨이 끝내주잖아요. 이 스티브 잡스가. 그래서 이걸로 털면서 거장 리들리 스콧 감독이 이 영화를 이때 에일리언 찍었던 감독이거든요. 아주 거장 감독이고 제가 좋아하는데 리들리 스콧 감독 영화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이 슈퍼볼 광고, 지금도 슈퍼볼은 광고의 올림픽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비싼 광고비를 이제 집행을 해서 광고를 내는데 이 슈퍼볼 광고에 빨간 팬츠를 입은 여성이 해머를 들고 와서 거대한 빅브라더의 얼굴에다가 망치를 던지면서 그 기존의 어떤 권위적인 컴퓨터 시스템 체계를 비즈니스계를 아주 전복시키고 퍼스널 컴퓨터의 세상을 연다 이런 광고를 열면서 사람들에게 충격을 줬죠. 그래서 이때 애플 로고가 무지개색 로고인데 무지개색 로고와 함께 세상에 아주 퍼스널 컴퓨터 시대를 개혁적으로 열었던 컴퓨터가 바로 매킨토시고 그것이 성공할 수 있었던 데는 바로 알토에서 가져온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가 큰 역할을 했고 여기 보시면 좀 더 쉽고 단순하게 만들기 위해서 여기 버튼 3개짜리를 하나짜리로 바꿔버려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다시 3개짜리 많이 쓰는 거 보면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서 또 바뀐 것 같고요. 빌 게이츠, 우리의 빌 아저씨, 돈 많은 부자 빌 아저씨는 사실은 굉장히 전기를 읽어보시면 사기꾼. 이 사람 만들지도 않았는데 막 팔겠다고 그러놓고 막 팔아먹어요. 어떻게 보면 야 부럽다. 나도 이런 능력이 있으면 부자가 될 텐데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윈도우즈 만들지도 않고 팔아먹고 MS-DOS 만들지도 않고 팔아먹고 GW 베이직 만들지도 않고 팔아먹고 자기의 대학교 후배인 천재 수학자들을 고용해서 컴퓨터 프로그래밍에서 제일 어려운 난수 문제를 해결해버려요. 거의 밥 몇 끼 사주고선 진짜로 몇십억이 들어야지 가능한 그 어려운 프로그래밍의 문제 난수 아무 수나 한번 내놔봐. 이게 이제 컴퓨터 프로그래밍에서 되게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그걸 자기 후배에게 한 값에 넣어가지고 아주 승승장구했는데 퍼스널 컴퓨터 시장에서는 MS-DOS라고 하는 우리가 타이핑을 해서 쓰는 오퍼레이팅 시스템 쓰다가 스티브 잡스가 이렇게 멋진 걸 만들어내고 막 뜨고 막 저 집에다가 이렇게 스티브 잡스 이때 모습 머리가 많았을 때 젊었을 때 모습 제가 브로마이드도 붙여놨었는데 빌 게이츠가 그 배가 아파갖고 GUI를 또 갖다 씁니다. 이미 알토에서 나왔던 GUI를 1990년에 비로소 최초로 성공하는 GUI를 만들어요. 84년에 내놓자 바로 85년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렇게 윈도우즈 1.0 발매했으나 이거 쓸 수 있는 게 아니었고 3.0 그리고 우리가 많이 성공한 거로 치는 것은 이제 95부터가 좀 쓸만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각가지 포인팅 디바이스가 이러한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와 이렇게 찰떡으로 붙어서 필요한 것들이고요. 굉장히 다양한 포인팅 디바이스들이 등장을 합니다. 마우스라든지 트랙패드는 마우스를 뒤집어 놓고 볼을 직접 굴리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요거 옛날에 많이 썼는데 지금 거의 보이지 않죠. 이게 기계식 마우스의 원리고요. 볼이 굴러가면 여기서 이게 몇 바퀴 굴렀는지를 확인해가지고 요걸 컴퓨터한테 알려주는 방식이고 옛날에 이게 MS 마우스 제가 쓰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컨트롤 스틱, 조이스틱이죠. 이렇게 하면 여기에 신호를 받아서 얼만큼 움직였는지 보는 거고 요거 빨콩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IBM 컴퓨터에만 들어있던 전매 특허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움직이면 요 컨트롤 스틱이 조그맣게 여기 있는 건데 요렇게 움직이면 그 포인팅 디바이스로서 커서가 움직이는 그리고 타블렛 지금 디지타이저가 나와서 타블렛이 많이 쓰이는데 이게 사실은 되게 재밌는 게 스티브 잡스가 누가 타블렛을 원하냐 누가 디지타이저 원하냐 손가락 좋은 게 있는데 이거 쓰지 그렇게 얘기했는데 정밀하게 손가락은 안 되니까 다시 디지타이저가 나와서 갤럭시 노트 10이 나와서 이렇게 쓰는 것도 다시 나타났고 또 되게 재밌는 게 스티브 잡스 죽은 다음에 애플도 애플 펜슬이 나와서 디지타이저를 다시 사용하고 있죠. 물론 화면에 직접 하는 방식을 쓰고 있지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디지타이저라고 하는 포인팅 디바이스가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이제 터치가 나올 차례인데 이 터치는 끊어서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터치가 또 되게 재밌거든요. 네, 다음 시간에는 터치 인터페이스의 발전부터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 그 발전을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